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인도의 전자제품 제조 분야인데요. 네, 특히 최근 라지브 쿠마르 교수가 분석한 내용이죠. 인도와 중국 기업 간의 어떤 새로운 협력 모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인도가 무려 5천억 달러 규모의 전자제품 제조 강국을 꿈꾸고 있는데 이 목표를 위해서 굉장히 좀 독특한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히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걸 넘어서 중국의 기술과 자본을 활용하면서도 인도가 주도권을 쥐려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쿠마르 교수의 분석을 토대로 인도가 어떻게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그 핵심을 당신과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은 그거죠. 어떻게 인도가 자국 통제력을 유지하면서 중국의 기술과 자본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가. 이게 단순히 공장 유치가 아니라 부품 생산, 더 나아가 설계까지 포함하는 좀 더 깊은 차원의 협력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 조립을 넘어서는 거군요. 네, 맞아요. 이게 인도 전자산업 생태계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변화라서 주목해야 합니다. 그 새로운 모델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인도 기업이 합작 투자, 그러니까 JV에서 다수 지분을 갖고 중국 기업은 좀 조건부로 소수 지분만 참여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인도의 생산 연계 인센티브, 그 PLI 정책 있잖아요. 그게 이런 구조를 좀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고요. 아, PLI. 그게 인도 내 생산을 늘리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였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더 많이 생산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면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라서 자연스럽게 인도 기업이 주도하는 합작법인 설립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죠. 그렇군요.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 쿠마르 교수가 지적하듯이 바로 이 균형입니다. 규칙이 명확하고 파트너십이 공정하고 또 기술이 인도 내에서 현지화된다. 이런 전제가 있다면 인도의 메이킹 인디아 정책과도 잘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제조 역량도 키우고 수출도 늘리고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아주 실용적인 접근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좀 보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네, 그 딕선 테크놀로지스하고 중국 롱치어가 만든 딕스텔 인포컴 사례가 있던데요. 네. 그게 아주 대표적이죠. 최근에 정부 승인도 받았고요. 딕슨이 74%, 롱치어가 26% 지분을 갖는 구조입니다. 74대 26이요? 확실히 인도 쪽 지분이 많네요. 뭘 만드나요?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워치,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딕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부품 국산화를 위해서 다른 중국 기업들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해요. 여기가 또 흥미로운 부분이죠. 아, 부품까지요? 단순히 완제품 조립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또 다른 예를 들면 중국의 가전 대기업인 히센스가 인도 이펙 듀러블과 손을 잡았어요. 안드라프라데시주의 공장을 짓기로 했는데 히센스요? 거기도 유명한 회사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는 히센스가 이펙자 회사 지분을 최대 26%까지만 인수하고 대신에 설계랑 기술 노하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아, 여기도 지분은 26% 제한이 있군요. 네, 그러면서 2025년부터 에어컨, 냉장고 같은 걸 생산해서 수출까지 한다는데 이게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수익이 최대 10억 달러에 이를 거라고 하니까 규모가 정말 상당하죠. 5년에 10억 달러요? 와, 정말 크네요. 그럼 딕슨이나 히센스 말고 다른 인도 기업들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나요? 마이크로맥스나 제드웍 같은 곳들도? 네, 맞아요. 그런 기업들도 이제 디스플레이 모듈이나 PCB, 카메라 같은 핵심 부품 분야에서 비슷한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긴 지금 인도 전자제품 부품의 한 70-75% 정도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걸 좀 줄여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입니다. 결국 인도가 이 모든 걸 통해 얻으려는 큰 그림은 뭘까요? 바로 기술 자립하고 공급망을 자기들 안으로 가져오려는 거죠. 내재화하려는 겁니다. 기술 자립과 공급망 내재화? 네. 중국의 설계나 부품 업체들과 협력하면서 핵심 기술을 배우고 그걸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결국에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이런 전략인 거죠.
상당히 야심찬 계획인데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직접 투자, FDI 규제라는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현실적인 제약이죠. 특히 중국처럼 국경을 맞댄 나라의 투자는 정부 사전 승인도 받아야 하고 지분도 보통 26%로 제한된다고 하던데요. 이게 안보 문제랑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특히 인접 국가의 투자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 우려 때문에 정부가 좀 더 신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FDI, 즉 해외 자본이 직접 들어오는 것에 대해 까다로운 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전자 부문에서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건가요? 네,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뭐랄까, 기술 이전이 확실하고 인도 기업이 경영권을 확실히 쥐고 또 핵심 기술이 인도 내에서 현지화된다. 이런 조건들을 충족하면 중국 자본에 대해서도 좀 더 유연한 입장을 보일 수 있다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익과 국가 안보 사이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정학적인 긴장 때문에 승인이 지연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구조화된 소수 지분 참여는 가능성을 열어두되 이 합작 투자가 명확히 인도의 통제하에 있고 보안 지침을 잘 준수하며 궁극적으로 인도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줘야 하는 그런 과제가 남아있는 거죠. 네, 오늘 라지브 크마르 교수의 분석을 통해서 인도 전자제품 제조 분야의 이 중요한 변화, 중국과의 이 새로운 협력 모델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복잡하면서도 또 굉장히 실용적인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기술 자립과 경제 성장 사이에서 인도가 어떤 선택을 해나갈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가 당신께서 이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서 한번 좀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만약에 인도와 중국 기업 간에 이런 새로운 파트너십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이게 장기적으로 인도의 전자제품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아, 그 영향이 단순히 인도 내에만 머물지 않을 수 있겠군요. 네, 더 나아가서 이런 변화가 다른 산업 분야로 확산될 가능성은 없을지, 혹은 이게 아시아 전체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는 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